저렇게 복잡한 걸 내가 만들어야 돼? 근데 원리상으로 그렇게, 개념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됐죠? DB에 적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으로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입력할 때 CSV, Character Separated Values 방식으로. 전부 뭐냐면은, 행을 구분하는 건 전부 엔터키예요. 엔터키 다음 줄로 넘어가면 돼. 엔터 쳐서.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칼럼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캐릭터 세퍼레이티드 밸류라 그러는데 컴마로 구분할 거냐, 탭으로 구분할 거냐, 스페이스로 구분할 거냐. 요것만 일률적으로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 다음에 아예 요새 유행하는 제이슨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제이슨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방법은 제가 이 강의 자료에 포함시켜 놨어요. 제이슨 방식을.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입력하는 요원들이 제이슨 방식을 공부해가지고 입력하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입력시키는 분들이. 일단 CSV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 개의 필드를 쉼표로 구분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볼 것도 없어요. 예시 딱 보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컴마로 구분하겠다 그러면 이름표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 입력하고 싶으면 요리 입력하면 돼. 제일 먼저 제일 첫 줄에다가 칼럼 이름들 쫙 입력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1990 첫 번째 칼럼 값 넣고 컴마하고 그 다음 컴마하고 그 다음 컴마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각 칼럼에 들어갈 값을 컴마로 구분하시든지, 자 탭으로 구분해도 돼요. 이런 표에 있는 데이터 입력하고 싶을 때, 자 칼럼 이름 쭉 써주고 엔터 치고 와서 5.1 탭 3.5 탭 1.4 탭 0.2 요 와서 엔터 치고 또 4.0 탭,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제 이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이터가 뭐 슈, 크림 뭐 이런 스트링을 입력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초성 코드가 뭔데, 키 코드 뭐를 쳐야 그게 입력되냐 이런 거 다 따져서 해야 되니까 몇 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표를 만들어가지고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표 만들어가지고 그 표를 입력하는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IT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CSV 또는 TSV 써요. 그냥 쓰는데 꼭 보면은 IT 분야 아닌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해. 최신 유행하는 거.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최신 유행 파일 포맷 제이슨 방식입니다. 제이슨 방식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표준 방식이에요. 표준 방식인데, 잠깐 이야기하게 까먹은 게 있다. CSV 방식은 확장자를 .csv 요걸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컴마로 칼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확장자만 보면 다 알아. 나머지는 프로그램에서 다 처리해. 알아서. 다음에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tsv 확장자가 요래 붙습니다. 파일 이름 다음에 .tsv 요것만 신경 써서 파일 이름 넣을 때 확장자만 신경 써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이슨 파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실 것 같으면 확장자에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json, 제이슨 포맷으로 입력한 데이터 파일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고,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이슨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칼럼 이름, 콜론, 값. 모든 걸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시면 칼럼 이름 한 번만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써야 돼, 칼럼 이름을. 칼럼 이름, 값, 칼럼 이름, 값. 이런 구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제이슨 방식인데, 예를 하나 이제 보실까요? 예를 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갖는 제이슨 객체는 어떻게 하느냐. 중괄호는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중괄호 열고 닫고, 첫 번째 데이터가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요게 칼럼 이름이에요. 나이는 55세입니다. 성별은 남입니다. 주소는 요겁니다. 특기는 요겁니다. 가족관계는 또 중괄호 써놨잖아요. 가족이 2명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샵 둘. 아버지는 홍판서고 어머니는 춘섬입니다. 회사는 요겁니다. 제이슨? 어디에? 55는 수잖아요. 수. 예, 문자 10만 이중 따옴표. 문자형 데이터는 싱글 코트. 작은 따옴표 쓰고. 문자 10. 이 긴 걸 한 개의 데이터로 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취미 특기 같은 거 여러 개 값을 가지잖아요. 그건 대괄호로 써요. 대괄호 쓰면 2개 이상 값이 나옵니다라는 뜻이. 그래서 검술 코딩이 내 특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이슨 방식은 데이터 입력하는 거 쭉 보면 첫 번째 칼럼의 값이 이거구나. 요 칼럼의 값이 이겁니다. 이제 그런데 굉장히 명확하지만 다음 사람 입력할 때도 또 뭐 써줘야 돼? 칼럼 이름 다 써야 돼. 이름, 나이, 성별, 주소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죠. 그런데 데이터 입력에 능숙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중괄호 열고 칼럼 이름 다 쳐가지고 콜로 해서 요거 복사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래 쓰기 때문에 뭐 속도의 차이가 어느 게 더 나을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CS 우비 방식이 익숙합니다. 컴마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값 때려 넣으면 되니까 익숙한데 뭐 요새 소위 디지털 원어민 세대들, MZ 세대들은 이거 좋아할지 몰라요. 또 제이슨 파일 만들었다 그러면 폼 나잖아. 제이슨 파일 포맷으로 입력했어 이러면 좀 폼 나요? 폼 안 난대. 제이슨 포맷을 썼을 때는 확장 이름을 .json이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질문 됐어요? 나이가 수잖아, 수. 수는 따옴표 안 쓰죠. 안 써야 수라고 알아들어. 따옴표 쓰면 문자열로 인식한다고. 문자열. 문자열이다.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쓰고, 그 다음에 수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다 안 써요. 그냥 수니까 그냥 쓰면 돼. 예를 들어서 뭐 3.14 입력한다고 그러면 3.14 쓰면 돼. 네. 네. 예, 어떤 확장명을 바꿔야 되죠. 확장명을 여러분 한글 HWP를 쓰면 무조건 자동으로 확장명이 뭐가 붙어요? HWP가 붙어요. 그걸 바꿔. 파일 이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json 이렇게 쳐줘. 네, 바뀌. 대량의 데이터 입력할 때는 엑셀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엑셀이. 그거는 칼럼 이름도 한 번만 쓰면 되고 칸칸이 그냥 이거 이동키 쓰면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니까 대량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뭐 한 수백 개 정도 이상이다 하면은 엑셀 쓰는 게 제일 편하지 싶은데 엑셀 파일은 그냥 그대로 입력해서 점 CS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엑셀 파일 자체를 바로 알아서 읽어줘. 그러니까 수백 개 이상 간다. 수천, 뭐 만 수천 이 정도 되면은 엑셀 파일이 아마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엑셀은 대부분 쓸 줄 알잖아, 학생들도. 그러니까 엑셀이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럼 특별히 이런 지식 없어도 되고. 됐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DB 구축 3단계. 1단계가 DB 스키마 설계, 구조 설계, 2단계가 데이터 입력.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 입력 이야기를 여러분께 쭉 해드렸습니다. 데이터 입력과 관해서 우리 인문학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마지막으로 DB 구현 단계에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전산은 정보전산은 내지는 전산실 뭐 전산과 조직마다 이름이 여러 개 있지만 거기도 다 해줍니다. 그냥. 목표 DBMS의 DDL로 기술된 명령물을 실행기에서 DB 스키마하고 공백 DB 파일을 만들어주고 기존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만든 파일입니다. 그 입력된 파일에 된 데이터를 공백 DB 파일에 올려. 그래가지고 이제 요까지 끝나면 여러분들이 DB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오퍼레이셔널 DB, 운영 DB다 이래 부릅니다. 사용할 준비가 끝난 이렇게 3단계로 DB 구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혹시 DB 구축한 사례를 가지고 논문을 쓰실 것 같으면 반드시 데이터 입력까지는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력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연구자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DB 구축 해보시면 데이터 입력 하나하나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논문에 좀 표현해 주는 게 후학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제 DB 끝내려고 그러는데 DB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더 이상 DB 구축에 대해서 질문. 그러니까 이제 입력할 때 캐릭터 코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캐릭터 코드를 써서 여기다 특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현대 초중등들도 이런 거는 언급할 필요 없고 다 아는 겁니다. 옛날 초등, 중등, 동등은 이런 식으로
쓰겠고, 그다음에 파일 구분해서 뭐 엑셀 넣겠다. 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써주면은 고학생들 다음 연구자들이 그걸 보면 좀 덜 당황스럽다. 그 논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 아, 그래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는 게 다음 연구자들을 위한 얘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그 엑셀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근데 그 엑셀 파일에서는 그림이나 그런 것을 입력할 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별도 파일을 놔놓고 엑셀 파일에는 파일 이름을 입력해요. 그림을 넣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논문의 데이터 입력 부분에 써주라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파일 뭐가 있는데 그거는 엑셀 파일은 이렇게 파일 이름으로 표시해서 그거를 넘겼다. 그래서 DB에 로드 시켰다. 그리고 그거까지 알려줘야 돼. 이 사람한테. 정보전산은 직원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있습니다. 그건 요래 처리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올려줍니다. 됐어요? 역시 엑셀 파일에서 어떤 요금자 엑셀 파일 어떤 칸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파일 있어요. 네, 아니 파일 이름만. 파일 이름. 그리고 그 파일 이름에 해당되는 그림 파일이 있어야 돼. 네. 파일을 같이 줘야 돼. 엑셀 파일하고 그림 파일. 엑셀 파일 안에 파일 이름 적혀져 있는 그 파일들은 따로 다 줘야 돼. 다 같이. 엑셀 파일만 들려주면 안 되지. 원본 그 엑셀 파일에 파일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파일을 같이 줘야 돼. 제출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올려준다. 이미지 파일은 하나씩 다. 예. 그 멀티미디어 파일은 방법이 없어요. 엑셀 안에 안 들어가거든. 안 들어가니까 엑셀 안에는 파일 이름만 주고 각 파일을 뭐 10개 파일이 있다고 10개 파일 다 따로 같이 줘야 돼. 엑셀 파일하고 10개 전부 파일하고 같이 제출. 그 엑셀 파일에서 각주를 잘 붙이는데, 근데 엑셀에서 각주를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칼럼 이름에 마지막에 각주 또는 리마크 또는 비고 이런 칼럼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로 쳐넣어서 해야 되지. 예. 역시 보세요. 제가 그래도 데이터 입력 부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를 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부딪힐 상황이거든. 그 상황이 연구하시다 보면.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산 전문가한테 각 조직의 전산 전문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은 테이블 구조 만든 거 하고 데이터 입력한 파일하고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올려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SQL 써서 질의하면 팡팡 튀어나와 답이. SQL 쓰기도 어렵다 그러면 돈 주고 프로그램 짜달라 그래서 프로그램 또 갖다 주면 돼. 이 사람한테 전산원에 갖다 주고 프로그램 좀 올려달라 그러면 아이콘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그 아이콘 딱 때리면 딱 떠 프로그램이. 그럼 프로그램 따라가는 대로 뭐 쳐서 몇 번 출력해달라 그러면 쫙 화면으로도 나오고 뭐 프린터도 나오고 다 되지. 대충 상황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그렇게 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연구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하다 보면 어려움에 또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정보전산은 직원들한테 문의를 하면 그거를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민하는 문제가. 근데 그 사람들이 해결 못 해주는 게 뭐냐? ER 다이그램 그래가지고 테이블 구조로 바꾸는 작업은 그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자들이 직접 해야 된다. 연구자들이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가르쳐줘도 됐습니까? 예, DB 끝내고요.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 잠깐 하고 인공지능 이야기 잠깐 하고 저한테 남은 시간이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25분 안에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주제 2개를 끝내겠습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25분도 안 걸릴 겁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원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싶은데 웹 활동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뭐 요즘 전부 뭐 해요? 차 타면 모바일 기기 쓰고 앉아요.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오늘 제가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옆자리에 가정주부인 것 같아. 제가 보기 전업주부 같아. 네. 폰 가지고 보는데 뭘 보는가 슬쩍 훔쳐봤어요. 근데 요리하는 거. 요리 별로 이거 맛있겠더라고. 요리 별로 그 검색하고 있더라고. 이거 진짜 훌륭한 전업주부시구나. 내가 통성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새로운 IT 기기들 RFID, GPS 내비게이션 저거요. 데이터 양 진짜 끔찍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비게이터 간단하게 쓰지만 IT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막 데이터량이 끔찍하게 많아. 데이터량이 어마어마. 그다음에 생명공학 의학 분야 뭘 이야기하는지 알죠? MRI 사진 병원 가시면 여러분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MRI 찍고 그 전부 이미지 파일들이거든. 데이터량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도 데이터 많이 만들어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데이터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윗줄에 있는 건 옛날 단위 키로 10의 3성 1000 메가 10의 6성 100만 기가 10억 테라 1조 이게 끝이에요. 테라바이트 이라면은 뭐 1TB 이라면은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많이 쓰네 이랬어요. 그거는 벌써 옛날에 가다야. 지금은 페타 10의 15성 엑사 10의 18성 제타 10의 21성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곱하기 1000 하면 15성에서 18성은 1000 곱하기 하면 18성이 돼요. 18성 곱하기 1000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는 고등학교 수학 지수법칙에 의해서 10의 21성이 됩니다. 서양 애들은 수의 단위를 정할 때 이름이 1000, 100만 이래 나가잖아요. 걔들 thousands, million, 빌리언 이래 나가잖아요. 그 이제 1000단위. 우리는 동양권은 만 단위 개념이에요. 1, 만, 그 다음에 억, 그 다음에 경, 조 이래 나가잖아요. 우리는 만 단위인데 체계는 좀 달라요. 어쨌든 요새는 밑에 줄에 있는 단위가 써있는 거예요. 요새는 뻑 하면은 페타야. 조금 데이터 많다 그러면은 엑사 바이트, EB. 진짜 많이 뜬다 그러면 ZB, 제타바이트. 이렇게 나와요. 아직 요타바이트까지 쓰는 소식은 별로 이제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 또 한 줄 더 만들어야 돼. 더 만들어야 돼. 이 정도로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다. 90년대는 테라바이트 단위예요. 지금은 EB 단위, 엑사바이트 단위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는 제타바이트까지 갔어요. 조금 더 요타 하고 나면 이제 새로 만들어야 돼. 한 줄 새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을 우리는 빅데이터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빅데이터 기술. 그래서 그냥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빅데이터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다가 그래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당황할까 싶어서 그럴 때는 빅데이터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IT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 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업체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볼륨, 규모, 벨러시티, 속도도 문제예요. 빅데이터 처리하는 속도. 여러분은 그 모바일 폰 가지고 보다가 조금만 늦게 나오면 뭐라 해요? 성질이 급한 사람 전화기 뚜루 부숴요. 답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벨러시티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게 버라이어티예요. 데이터예요. 다양성이. 옛날 데이터는 전부 정형화된 구조로 딱 돼 있습니다. 요런 구조. 조금 심하다 싶으면 반정형. 그런데 요새는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요.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가 뭐냐? 아까 여러분께 소개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전부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게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다양한 속도의 형태의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거기에다가 IBM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이 3개뿐만 아니다. 베라시티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4V다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에는 가치까지 있어야 된다. 베이류가 5V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진짜 이 문제예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지금 문제. 구조화된 데이터는 전부 DB에 저장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준구조화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HTML 문서, XML 문서, 이메일 문서 이런 건데 이런 거 준구조화를 갖는 파일들도 문서들도 대충 처리할 수 있어요. DB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그래서 저까지도 문제가 안 돼.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구조화가 가능한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 돈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야 처리가 돼. 비구조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멀티미디어 파일들. 지금 멀티미디어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IT 분야에 있는 학자들은 진짜 밤낮을 안 가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IT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인문학 연구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다. 아까 보신 데이터 단위가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갔다 연구하시다가 그런 상황 만나면 어디에 자문을 구해라? 빅데이터 전문 업체에 자문을 구해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나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 IT 업체들은 이런 과정으로 이제 다 해서 빅데이터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 짜줍니다. 자, 빅데이터 질문이 있으세요? 뭐만 아시면 된다?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를 써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디로? 빅데이터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해라. 요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 오늘 강의에서. 됐습니까? 야, 문 교수님 강의 참 명쾌하다, 그죠? 사실 인문학 하시는 분들한테 빅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8단계 이거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려도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이 슬라이드 왜 넣느냐 저한테 물으면 여러분이 빅데이터 업체하고 대화를 할 때 빅데이터 프로그램은 보통 프로그램보다 돈을 조금 더 달라 그럴 거예요. 더 달라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넣은 겁니다. 저만큼 빅데이터 기술을 쓰는 프로그래밍은 조금 복잡도가 좀 높은 프로그램이다. 그거를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알고 대화를 해라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 죽겠어. 시어머니 시키는 일을 하는데 미치겠어 힘들어요. 그래 힘들다 그러면은 어머니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 뭐라 그래? 아이고 그래 아가 참 힘들지. 진짜 내가 몸만 안 이러면 좀 같이 도와서 할 텐데. 이거 다 빈말이지만 그 말하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젊을 때는 막 그거보다 2배 3배 했어. 이거 하고 같아야 달라요. 며느리 입장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진짜 힘드시죠? 빅데이터 프로그램 짜시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아 여기 저 프로그램 짜는데 1,000만 원이면 된다는데 왜 이거 3,000만 원 달라 그래요? 이 말 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방 업체에서 받아들일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런 슬라이드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진짜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저희 지금 저희 연구소의 그 프로젝트가 네. 그 조선시기 때 문헌 150책의 네. DB를 이제 구축해서 검색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이 빅데이터인가요? 그 정도는 빅데이터라고 보지 않죠. 네. 그 정도는 보통 DB 구축으로 끝납니다. 네, 그 정도는. 그래서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 교수님 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강의할 때, 시간 안배를 할 때 DB 구축 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시간 안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프로젝트 지휘하실 때 신 교수님 좀 딱 알고 목에 힘 빡 주고 하시라고 제가 오늘 그래서 빅데이터까지는 그 정도 그러니까 빅데이터냐 아니냐는 걸 판단하실 때는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 첫 줄이냐 밑에 줄이냐. 조선시대 그 문헌 DB화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한 이 정도 할란가 모르겠다. 기가바이트가 돼. 네, 기가. 1테라? 그래 봐야 첫 줄이잖아. 빅데이터까지는 그 정도는 안 갈 거예요. 자, 여러분 힘내세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AI. AI는 왜 넣느냐? 왜 넣느냐? 여러분들한테. 왜 넣겠어요? 강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AI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세상 모습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JP 모간 미국에서 유명한 로펌입니다. 변호사가 36만 시간 걸리는 업무를 즉시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변호사 수백 명이 해고됐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아낀 거죠. 자, 이런 시대로 와서 인공지능이 뭐냐? 라는 이제 자,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인공적인 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목표가 지능이 필요한 업무를 기계한테 시키고 싶다. 머신 인텔리전스. 기계가
우리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만들고 싶다. 뭐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이야기. 자, 근데 이거는 핵심적인 게 인간 두뇌와 관련 있는 지능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컴퓨터에 적용하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 문제는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의학 분야에서는 뇌과학이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예요. 그래야 치매 문제 해결하죠. 뇌경색 문제, 뇌졸중 문제. 여러분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질병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제일 무서운 그 장애 이름 뭐죠? 아니 암보다도 애들 왜 치매도 치명적이고요. 장애 중에 그 왜 어릴 때부터 팔다리 잘 안 듣는 병이 있죠. 예, 그런 병들,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뇌과학 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뇌성마비 같은. 예.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아까 여러분께 제가 인문학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인공지능 진짜 저렇게 연구하도록 내버려도 되나? 안 되나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인문학자가 하셔야 될 일. 그건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공학자들 눈이 없어요. 기술은. 눈이 없기 때문에 기술은 그냥 신기술 자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신기술 개발하도록 놔둬야 돼? 돈 계속 대줘야 돼? 그 판단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뭐 알아야 돼? 특강 들어야 돼. 이런 거를 숨기는 엮기는 알아야 돼. 이건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만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IT 기술 분야로 가면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연구하는 건 모델, 여러분 많이 들은 신경망, 기계학습, 다층 프로세서론, 엑스퍼트 시스템 이런 것들 어떤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거냐라는 문제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문제, 프로그래밍 언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좋냐. 현재 기존의 언어들은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저분이 배우신 것처럼 인공지능 쪽에서 파이썬을 많이 쓰죠. 파이썬.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 한번 보세요. 음성인식, 영상인식, 챗봇, 자연어 처리, 지식 처리, 감정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다가 이런 분야에 걸리는 부분이 나오거든. 혹시 모르니까 AI 소프트웨어를 전문하는 업체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게 가능하냐, 인공지능으로 처리가 가능하냐. 그래서 국가 지원 땡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전문 업체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줘가지고 개발해서 그걸 인문학 쪽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연결을 고리를 만드는 것도 우리 인문학자들이 하셔야 될,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도전과 한계라는 것은 AI를 연구하는 학자들 주장입니다. 언어 번역 24년이면 될 것이다. 지나갔어요. 요새 뭐 얼추 되죠. 얼추. 완벽한 번역은 안 됩니다만 한번 리뷰를 인간이 다시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8, 90%는 되잖아요. 뭐 됐다고 보고. 고등학교에서 에세이 숙제 나오는 거. 제목 좀 에세이 다 써줘, AI가. 이거 얼추 지금 거의 학생들 막 쓰고 있어요. 그러네. 그 선생님들 요새 고민이 뭐냐면 본인이 쓴 거냐, AI 시스템이 쓴 거냐. 이거 그 분간을 해야 돼, 분간을. 고민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트럭 운전, 무인 자동차죠. 문제. 42 안에 들어가는 팝송을 작곡을 한다. AI 시스템이. 27년이면 될 거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외과 의사, 이제 수술하는 의사 전부 누가 해? AI 로봇이 한다. 2053년 되면 그렇게 될 거다. 외과 의사들 다 직업 전부 다 잃어야 돼. 지금도 부분적으로 AI 로봇이 수술하는 수술들 넘어간 거 많이 있습니다. 사람 손보다 정교하거든요. AI 로봇이. 그런데 문제는 함부로 못 넘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죠? 잘못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할까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면피하기 위해서 보호자한테 수술하기 전에 뭐 AI 로봇이 수술한다는 거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런 거 뭐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잘못될 수 있다 뭐 하고 사인 받고 야단이죠. 이제 뇌, 인공지능, 진짜 뇌, 인간의 뇌와 같은 뇌를 만들겠다. 2103년에 될 거다. 이렇게 인공지능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스템은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아직도 암만 무슨 학습 신경망 뭐 다층 퍼세트론 해가지고 다 해도 이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영상 인식 같은 건 사람이 보는 거에 비하면 택도 없다. 아직 멀었다. 딥러닝 기술로 어느 정도 학습은 되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 해결을 못해. 복잡하고 정교한 판단 요구되는 거 아예 못해. 교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딱 들어가면은 식당에서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교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비밀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그 멘트까지 다 해가지고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거고, 또 우리 인문학자 여러분들이 진짜 무기체계 인공지능 장착해도 될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화두입니다. 이거는 인문학자들이 철학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율자동차 사고 냈다. 나는 뒤에 타고만 있었다. 운전 안 했다. 사고 났다. 누가 책임질래? 의료 전문가 시스템 오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문학자분들께서 고민을 좀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러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정도의 내용,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시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잠깐만요. 제가 요새 기계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기계학습에 대해서 기계학습의 실체를 좀 김정희 선생님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 꽂아도 되는가? 꽂으면 이거 나왔네. 어디가 있지? 요거에 여기에 요거. 그거는 맞나요? 아니, 이거 똑같은 파일인데 다른 거. 인문학 특강에 제가 마지막 AI 부분에 슬라이드 2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기계학습이 뭔가 하는 것을 궁금해 하시길래 기계학습이 뭐냐? 이런 겁니다. 컴퓨터한테 파일을 전부 막 입력해요. 얘는 고양이야. 얘도 고양이야. 또 누구도 고양이야. 얘도 고양이야. 얘는 개야. 얘는 개야. 다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기계학습이에요. 컴퓨터한테. 요런 그림 들어오면 요 고양이라고 대답해야 돼. 요런 모양 들어오면 고양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리고 고양이가 취할 수 있는 온갖 포즈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계학습이야. 이건 개야. 고양이 아니고 개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물었어. 얘를 사진을 딱 주고 What is it? 하고 질문을 딱 던져. 그러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 don't know. 왜? 관을 쓰고 있는 고양이는 본 적이 없어, 얘가. 사람은 보고 고양이는 걸 아는데 기계학습을 그 많은 파일들을 기계학습 다 시켰는데 암만 패턴 매칭을 시켜봐도 공주님 관을 쓰고 있는 고양이는 본 적이 없어, 얘가. 그럼 노예요, 노. 나 모르겠다. 야, 혹시 고양이 아니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던졌어요. 기계학습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너 고양이는 확실히 아니야. 이게 기계학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기계학습이 지능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가지고 패턴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퍼 바운드가 있어. 99.7% 이상이면 yes라고 대답해라. 그 미만이면 no라고 대답해라. 그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사진 주면 패턴 매칭 시작해. 자, 여러분, 사람은 패턴 매칭 필요해요? 지능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고양이네 대부분 나오잖아. 고양이가 공주관을 썼네. 이거까지 다 알아, 사람은. 7살짜리 애들도 이 그림 주면 다 알아. 그렇죠? 컴퓨터 모른다 말이야. 학습을 이렇게 시킨다고. 보통 기계학습 시킬 때 그림을 몇 개 주느냐? 고양이 그림을 작게 주면 700개, 많이 주면 2000개 정도까지 줍니다. 그런데도 이거 고양이라는 걸 못 알아내. 이게 기계학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세만틱스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텍스밖에 모른다. 됐어요? 그러면 기계학습에 대해서 여러분 과대한 기대는 안 가져주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빼도 되는가?
있습니다.